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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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카메라가 또 이렇게 이런데 왔어요. 용산을 출발해 진주로 가는 KTX 405열차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못했는데요. 셋이. 아니요, 저희도. 여기 아침에 뭘 사서 하질 못했네. 어제 몇 시간이나 주무셨어요? 요즘요, 한 4시간 정도 자요, 보통. 네. 찢어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걸 천천히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찢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의원님은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하세요? 술 마시고 술도 드세요? 술 먹죠. 술 얼마나 드세요? 주량? 소주 한 병 정도 마시고 담배가 못 끊었어요. 예. 자동으로 전화했습니다. 예,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몇 시부터인데? 2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마치고 내려오냐 가서 타이밍을 봐서 입장하셔서 말씀하시고 자연스럽게 또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늦어지면 곤란해지네. 어떻게 점심 맛있어요? 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예. 점심 괜찮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가 실물이 더 좋다고 소문내줬는데. 고맙습니다. TV에 맞아 실물이 더 좋다고 생각이 좋다고. 어디다가 소문 내주셨습니까? 중국 동인동에. 예. 동인동 어디 사십니까? 아, 초등학에 사십니까? 예. 우리가 후보를 찍어가지고 셋 써봐요. 가운데 세 번 후보 써봐. 대구가 오늘 더 컬러풀해졌네. 잘했어요, 잘 가요. 예순 나가시는 분이다. 그래, 찍자.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네. 아이고, 이거 뭐 먹을 게 많은데 생일 있어요? 네. 카메라가 몇 대야 도대체? 하나, 둘, 셋. 엄청 많아요. 네. 5. 어휴. 예, 장인어른 김서방입니다. 장인어른 아이고 장인어른 쓸데없는 소리. 이선배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혹시 따님 유담대는 같이? 아유, 같이 해야지. 아유, 해야지. 그렇구나.
아빠가 대통령 후보 된다면은 뭐 응원 메시지 같은 것들 자주 말씀하시나요? 이 대화 시간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네. 최근 한 2달은 밤늦게 들어가면 이제 안 자고 깨어 있으면 이야기 좀 하다가. 예. 지지율이요. 예. 아, 좀 안타까워요.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 왜 맨날 거기에요, 3%? 아이, 그거 뭐 아직 탄핵 그 결정도 안 났고.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예. 시작하신 지 좀 됐잖아요, 사실. 아이, 이제 1월 제가 26일 날 출마 선언했나? 설 연휴 직전에 1월 26일 날 출마 선언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 달 보름 정도 했나요? 그러네요. 또 따지고 보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아니 뭐 몸 풀고 있는 수준인데 뭐 무슨 몸을 좀 너무 오래 푸시는 거 아닐까? 또 안타까운 생각도 있는데. 몸좀 풀어가지고 예. 이제 헌재 결정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 게임인데요.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나면 본선이니까. 그렇죠. 그럼 한 몇 프로까지 오를 거로 기대하세요? 전망하세요? 대통령 탄핵되고 나면이라는 말씀은 아직 봐야 알고. 네. 예, 탄핵 결정이 하여튼 나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60일 이내에 네. 치러지니까 그때부터 한 뭐 42%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부터 선거가 본격화된다고 봐야죠. 오늘 주제가 대표님 청년이에요. 그래서 네, 유승민 의원을 찍어야 하는가? 한 문장으로 답해 주시죠. 청년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진짜 만들 수 있는 후보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청년이 원하는 나라는 일단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제일 원하겠죠.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고마워요. 형 고생했어. 예. 고생하십시오. 준비 다 됐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의 아름다운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도전한 대선 주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년, 대선 주자에게 길을 묻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젊은이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게 된,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연구소에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표를 내고 제가 정치권에 뛰어든 게 2000년 2월인데요. 그때 2000년 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뭐 본의 아니게 갑자기 실업자가 돼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저한테 한 과목 가르치지 않겠냐 이래서 1년 반 동안 하면서 그때 한림대 학생들을 춘천에서 이 접촉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때 또 군대에 갔다 오면 바로 졸업 안 하고 일부러 대학에 계속 있으면서 일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 하는 것도 그때 알았고 그때 많은 그 어려움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재밌는 이야기만 해드릴 수 있는데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한 200년 전에 이태리 사람이 했던 말부터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조국은 이 토대 위에 건립한 이념이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사상이며 그 땅의 자식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다. 당신의 형제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권이 없어 나라 일에 자신의 의사를 전혀 반영할 수 없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교육받은 자들 사이에서 교육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한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일할 수 없고 또한 일하고자 하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가난 속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내야 하는 한 당신에게 당신이 가져야만 하는 그런 조국은 없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바로 그 조국을 당신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저 말을 처음 접하고 저는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국이라고 하면 조상 대대로 그냥 살던 나라, 그 땅덩어리를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2017년 대한민국에
저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극화 이야기를 하고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고 부모의 소득,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자식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저분은 그런 양극화가 없는 세상, 그걸 뭐 공화주의의 어떤 이상적인 공화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 거냐? 저는 헌법 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럴 때 그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의미를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진짜 바라고 그런 나라에서 내가 마음껏 내 능력을 발휘하고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한테 있다면 그거는 우리 헌법 1조가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는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헌법을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헌법책을 오늘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헌법의 1조 1항을 보면 이 헌법 안에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가치가 다 있는데 그게 정의, 자유, 평등, 공정, 법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공공의 선, 공공선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 안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 구의역에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인 김모 군이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고장난 걸 수리하다가 지하철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분노를 느끼잖아요. 왜 공정하지 못하냐? 왜 평등하지 못하냐?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알아온 어떤 중병 같은 건데 그 중병이 요즘 이야기하는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이런 걸로 나타난 거고 저는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고쳐주는 게 저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20년 전, 30년 전 대한민국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3년 전쯤 공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여생도가 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을 하게 됐는데 여생도가 수석 졸업을 하게 됐으니까 그걸 갖고 공군의 별단 장군들, 그 다음에 영관급 대령들 이런 분들이 남자 생도를 1등을 만들어 주려고 이걸 뒤바꿔 버렸어요. 4년 동안 시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랬는데 졸업하는 순간에 순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공군사관학교 교장하고 장군들하고 영관급 장교들 대령 중령 다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하루 종일 따져보니까 완전히 불공정한 엉터리 짓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일은 제가 맨날 며칠 따져가지고 그걸 바로잡아가지고 결국은 1등을 했던 그 여생도가 그 얼마 후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을 제대로 받게 됐어요. 바로잡았지만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가난한 청년들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공사 수석 졸업생과 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만약 비일비재하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대한민국에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살만한 나라냐, 내가 이 나라에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려야 되느냐, 청년들한테 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는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려야 되느냐, 그걸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참여 안 하고 그냥 뭐 정치는 욕이나 하고 방관하고 그러면 정치는 정치대로 가버리고 여러분 생활은 여러분 생활대로 인생은 인생대로 가버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에 참여해서 고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취업,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아이 낳고 이런 모든 과정에 법과 제도와 여러분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쓰는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정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정치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제부터는 정치를 통한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뭘 해드려야 되느냐. 이제까지는 잘못했지만 뭘 해드려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올 때까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걸 다 없애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과 교육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여러분들한테 희망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자사고, 외고 같은 거 폐지해버리고 일반고하고 통폐합해가지고 일반고에 황폐화된 공교육을 바로잡겠다. 이런 거를 제가 대통령이 돼서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빈곤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보장해드리는 그런 것도 국민의 세금, 특히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빈곤 때문에 좌절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 아까 제가 구의역 김모군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비정규직 문제도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함부로 정규직을 써야 되는데 비정규직을 함부로 채용하고 낮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그런 걸 못하도록 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너무 나는 이런 문제도 저는 확실한,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확실한 정책으로 제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동일임금, 동일노동,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걸로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비정규직을 아예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강한 규제를 도입한다든지 업종별로, 산업별로, 회사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디턴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각국 있는 우리 소득, 재산, 직업 이런 결과가 너무 불평등하면 거기에서 아무리 기회의 평등을 강조해도 기회가 평등하게 되지 않는 게 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불평등한 그거를 시정해주는 그런 교육, 노동, 복지 이런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뭘 해드릴 거냐 우리 젊은이들한테 저는 7급 공무원하고 9급 공무원이 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공무원, 교사 시험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청년들이 회사에 취직할 사람은 취직을 하고 그렇지만 회사에 취직했다가도 내가 창업하고 싶으면 창업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돈만 벌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뭔가 좀 지역의 복지나 지역의 일자리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하도록 해드리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면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비정규직이 설사 되더라도 그런 게 다 인간다운 대우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걸 국가가 보장을 하고 해드리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취업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주택이나 결혼이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대한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에서 좀 해소되는 그런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일부러 헌법책을 갖고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절망하고 욕만 하지 말고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지금 와가지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읽는 헌법하고 저한테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이 헌법들이. 여러분들 헌법 10조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거, 11조에
법 앞에 우리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겪는 거하고 대입을 시켜가지고 보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정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 선택으로 나라를 바꾸어 나가는 그 꿈에서 절대 그런 꿈을 여러분들 포기하시지 말고 그냥 좀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에 참여하시되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또 내한테 제일 필요한 문제가 이런 건데 그런 문제를 누가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거를 꼭 좀 보시고,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선택이고, 제가 보기에 2017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선택, 그게 되어야지 나라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신념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저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제가 보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거는 확실히 국가안보 확실히 지키고 헌법 가치 확실히 지키고 그다음에 이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를 정말 혁명적인 개혁적인 보수답게 확실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번 이렇게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는 한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오셨는데 아까 입장하실 때 보니까 네.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음악 직접 고르신 거죠? 예, 예. 어떤 노래입니까? 자, 이 가사를 들어보니까 제목이 떠오르네요. 진짜로 말하는 대로네요. 예. 어떤 의미죠? 이게 유재석 씨가 네. 그 젊을 때 네. 자기도 엄청 고생했다고 네. 젊을 때 생각하면서 지었다는 노래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노래가 제가 오늘 강의 때 하고 싶었던 젊은이들이 도전,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창업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젊은이들이 좀 마음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꼭 도전하는 그런 노래 같아서 좋아서 선택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국에 대한 의미,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내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여기 있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 정승훈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보통 저희가 꼭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저희 상황에서는 취업도 힘들고 또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보님의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진짜로 결혼하면 할 생각이 없다는 분이 이렇게 많나 보죠. 혹시 여기 계신 이제 청년들 60분 가까이 계신데 저희가 한번 난 결혼 안 해도 좋다,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좀 높이 들어주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숫자 아니, 저희 스텝 중에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평소 느끼시는 것 정도십니까? 제가 느낌보다는 오히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손 들고 싶은데 안 드신 분도 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근데 결혼이라는 게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는 게요. 일단 좋은 결혼할 만한 뭐 그런 안정된 직장, 그런 거 구하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나 하늘의 별 따기고, 그 다음에 그런 직장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뭐 맞벌이든 헛벌이든, 예? 그걸 뭐 당장 무슨 대도시 살면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컨대 정부가 진짜 획기적인 그런 정책으로 한 7평에서 10평 사이에 아파트를 진짜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아마 그 월세 내고 아니면 집을 구입하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할 거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는 그런 젊은 부부들도 요즘 많은 게, 그거는 뭐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여성이 아빠가 엄마가 행복하고 시간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지 애를 낳고 키우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이 내가 이게 내 자랑스러운 조국이고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는 진짜 살만하고 그런 기본적인 거 위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니까 2017년 대한민국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그런 건 좀 못한 거 아닌가 반성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고요. 근데 지금부터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개혁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지금 느끼시는 것보다 좀 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답이 되셨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또 어느 분 있으세요? 여기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 박현규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의원님 따님께서 용돈을 한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 같은 청년들에게는 2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혹시 주신 돈이라면 왜 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딸이 용돈이 2억은 아니고요. 앉으세요. 네, 용돈이 2억이 아니고 용돈이 2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거고요. 그거는 잘못 알려진 거고 결국 제 불찰인데 애들 이름으로 그래 해놓은 게 그런데 2014년부터는 금융실명제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게 가족 간에도 직계 가족 간에도 차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이제 제 아버지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그런 계기 때마다 목돈이 준 것도 있고 뭐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그 정여세를 물고 정여세를 뭐 수천만 원을 물고 그냥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딸 이름으로 그렇게 예금이 거액의 예금이 된 게 그게 불찰이었는데 딸애는 몰랐어요. 그거는 저희 불찰이었는데 뭐 그 점에 대해서 그걸로 혹시 마음을 좀 다친 그런 젊은이들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세금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궁금했던 것도 답을 좀 주셨고요. 잠시 후에는 동아일보 채널A의 기자들과 함께 직접 날카로운 좀 검증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과 이 질의응답에 잘 응해주셨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 대선 주자에게 길을 묻다 이제 본격적인 검증 시작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합리적 보수, 용감한 개혁 그리고 따뜻한 그리고 명예로운 대한민국 그동안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지금부터 이제 질문 드릴 건데요. 패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실에 정성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송평인 논설위원도 나오셨습니다. 동아일보 경제부 박용 차장도 함께합니다. 네, 채널A 정치부의 홍성규 차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혹시 이제 네 분의 패널 중에 나 오늘 유승민 후보에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검증하겠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유승민 하면 모범생, 영남 선비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근데 여태까지 뵈면서 결정적 한 방은 보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가슴속에 품어둔 진짜 결정적 한 방이 있는지 아니면 한 방이 없는 속빈 감정인지 오늘 꼬치꼬치 한번 캐물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굉장히 고강도 인사말을 이제 저희 홍성규 차장이 내주셨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하세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몸을 좀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가벼운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형 월드컵 아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그중에 하나 땡기시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시진핑 트럼프 하나 둘 셋 트럼프. 네. 문재인 이재명 하나 둘 셋 문재인. 왜 이재명과 문재인 중에 문재인 후보를
택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택했다기보다 그분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 같고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자, 영화 제목입니다. 라이언 일병부하기. 나 다니엘 블레이크. 하나, 둘, 셋. 라이언 일병부하기. 라이언 일병구하기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다 좋아하는 영화시잖아요. 예, 나 다니엘 블레이크도 뭐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 선진국이란 영국에서 어떻게 저렇게 한국하고 똑같은 저런 현실이 아직도 있나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라이언 일병구하기를 더 끌려하십니까? 라이언 일병구하기는 병사 한 명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다른 많은 장병들이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 미션을 끝까지 수행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저게 국가구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성장, 복지. 하나, 둘, 셋. 성장. 근데 내용 중에 공약을 보면 전부 다 복지에 관한 것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거의 다. 왜 복지에 관한 것인지 좀 배치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 민주당의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뭐 공정성장,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그런 창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혁신성장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재벌개혁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재벌개혁하고 혁신성장, 창업 이게 전부 다 제가 생각하는 성장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복지 쪽은 그야말로 제가 기초생활보장이나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복지 공약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육아휴직, 칼퇴근 이런 거를 복지 공약으로 보는 시각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칼퇴근 승진. 하나, 둘, 셋. 칼퇴근. 칼퇴근하고 승진 중에 칼퇴근 꼽으셨는데 KDI 연구원 시절에 보면 가장 탑 클래스의 성과 평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당시에 칼퇴근 안 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제가 칼퇴근법을 냈다고 해서 모든 직장에 일률적으로 6시에 딱 집에 가라 이건 아닙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통 직장의 경우에는 초과 근로를 줄이고 칼퇴근으로 가는 게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청년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그런 생활을 한다. 칼퇴근에도 예외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증에서 저희가 좀 따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저희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승민이 만들었다면서 칼퇴근법 그리고 돌발노동, 그러니까 갑자기 밤중에 너 이거 숙제해 이런 지시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밑에 보니까 이거 공약 만들라고 저 참모들 다 밤샘 시키신 거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참모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만드느라 돌발노동 시켰어. 다들 미안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네. 정치 17년을 했는데 17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제하고 일하는 비서관들, 보좌진들은 거의 칼퇴근하고 주말 근무 안 했습니다. 최근에 안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니까 다 한 식구인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최근 한 2달 정도 주말에도 이제 못 쉬고 또 평일 밤에도 못 쉬고 저 때문에 칼퇴근법 같은 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네, 자기와 같이 일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지금 칼퇴근도 못하고 주말 근무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지금 초과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법정 노동 시간을 지키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칼퇴근을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칼퇴근이라는 거 6시 이후에 야근을 시키려면 제대로 초과 근로 수당을 주고 해라. 그 다음에 최소 휴식 시간이라는 거 도입해가지고요. 하루 24시간 안에 11시간은 최소 휴식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 12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못하게 지금 돼 있는데 1년 전체 통틀어 가지고 예컨대 250시간 이상은 초과 근로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기업들이 기록을 하고 공시를 하도록 해서 대기업이나 금융기업이나 금융회사나 공기업이나 이런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먼저 하고 중소기업들은 당장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칼퇴근을 이제 지키기 시작하면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1차, 2차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저는 기업 문화가 이제는 법도 바뀌지만 기업 문화가 바뀌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에 또 나와서 일하고 이런 회사형 인간, 그런 사람이 승진하고 성공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는 기업들이 개인 근로자 행복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양보해주고요. 희생 거꾸로 해주고 선진국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상당히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칼퇴근 이런 것들은 법이라기보다는 기업 문화의 문제거든요. 칼퇴근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여성들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있다고 남아있고 나만 칼퇴근 지킨다고 6시에 딱 일어나서 어떤 여성이 갔다. 제가 1년 이후에 과연 그 자리에 그 기업에 있고 승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문화가 참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 법으로 문화를 예. 바꿀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도요. 우리가 육아휴직 1년을 쓰도록 했는 거, 육아휴직 1년을 쓴다고 해서 절대 고용주가 해고를 못하도록 한 그 법이 한 30년쯤 이어오다가 그 1년 육아휴직 쓰는 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와서 직장들 사이에 어떤 여성이 육아휴직 1년을 용감하게 쓰니까 또 어떤 아빠가 육아휴직을 용감하게 쓰기 시작하니까 기업 문화 전체가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6일 근무하다가 주 5일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사회의 어떤 곳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퍼지는 속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에서 지금 저녁 8시에 9시에 협력업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까지 뭐 해내라라는 것도 그것도 줄어들게 돼서 그 효과가 1차 협력업체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제가 오히려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제일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칼퇴근을 시키면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고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런 게 정착돼서 가정으로 연결되고 저런 게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얘기를 하셔서 예. 3년 육아휴직 정말 모든 워킹맘들의 또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예. 애 셋을 낳으면 9년까지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애 셋을 낳아서 9년간 키우고 왔더니 과연 내 자리가 있을까요? 네, 그 걱정 많이 합니다. 걱정 많이 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직장에 돌아와서 내 자리가 그대로 있겠느냐, 인사상, 승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는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점은 저는 그걸 가지고 인사상, 승진상 만약 불이익을 주는 그런 기업 문화가 쉽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감수할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육아휴직 쓰면서 그런 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본인이 다 생각하면서 그걸 감수하고라도 아이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엄마 아빠들이 늘어나고 저는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하고 교사는 이미 3년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냐 하면 1.4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 1.2입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가 공무원 교사들한테 육아휴직 3년을 하면서 실험을 해봤고 그 실험의 결과 1.2와 1.4의 차이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1.4와 1.2의 차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10년 동안 110조 원을 퍼붓는데도 1.2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 부담하고 시간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고 절실한 국가 과제로 생각할 거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면은 기업이 이럴 수 있습니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많이 써? 특히 여성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안 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법으로 이 문화를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유 의원님의 공약은 너무 좀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안 하고 법으로 바꾸기 힘들다는 부분은 제가 일부 동감합니다. 이거 바꾸는 데는 저는 기업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은 다 칼퇴근, 육아휴직 같은 거 다 지키면서 저런 경쟁력을 다 유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근로자들을 세계 2위의 최장 근로시간으로 그렇게 착취를 해야지 겨우 이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느냐.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로 환경이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우버다, 페이스북이다, 구글이다, 중국에 지금 잘 나가는 1세 창업자들이 한 그런 무슨 BAT라고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텐센 이런 기업들이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충분히 쉬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기르면서 그러면서 와서 직장에 와서는 9시부터 6시까지 그 근무 시간이면 그때 정말 생산성 있게 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예컨대 실리콘밸리의 구글 이런 데가 정시 퇴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성과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밤새서도 일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주고 성과 중심의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칼퇴근 문화를 도입하려면 먼저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게 된 아이디어를 내신 다음에 칼퇴근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순서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네. 저는 정부가 법으로 육아휴직이나 칼퇴근이나 저런 거를 제도가 앞서가면 그다음부터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기업이 경쟁력을 효율성을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그건 기업의 몫이고 성과 중심으로 지금까지 뭐 근로시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그건 아마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가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성과 중심으로 하자는 데는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가 할 일이냐? 기업의 인사, 평가 이런 데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는 기업이 혁신해서 바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노동자들은 뭐 칼퇴근이나 뭐 육아휴직 이런 것보다도 당장 돈을 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6,470원입니다. 2017년. 그거를 2만 원으로 올리신다고 하셨죠? 예, 1만 원. 언제까지 올리신다는 겁니까? 2020년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3년 후에까지? 예. 저는 내년 2018년 최저임금부터 그러니까 15%씩 계속 3년을 연속 15%라는 제법 큰 폭으로 인상해 나가면 2020년이 되면 그게 9,840원, 거의 10,0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저는 아주 열악한 소사업장의 경우에 비정규직 최저임금 올리는 그 부분은 저는 국가가 4대 보험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원이 그냥 만능의 칼이네, 그죠? 모든 데 다.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열악한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저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칼퇴근을 비롯한 유승민 후보가 내놓았던 복지, 일자리 공약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조금 테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매력적이지 않은 캐릭터를 가진 대통령 후보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유승민 후보에게는 어떤 인간적 매력이 있는지 또 어떤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유 의원님을 보면 항상 양복에 이렇게 넥타이를 점잖게 메고 나오시는데 청바지를 입거나 하는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이 딱딱하게 보인다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실제로 너무 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진 찍힌 게 별로 없습니다. 주말에는 뭐 명바지 아니면 청바지입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올해 말 되면 이제 60인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하고 후배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 술 마시고 노는 거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좋아하고 저는 뭐 알고 보면 진짜 부드럽고 재밌는 사람인데 제가 국민들한테 주로 미친 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원내대표 잘릴 때 그때 막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이 텔레비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총선 때 공천 학살 당해가지고 공천 못 받은 사람이 실실 웃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잡히고 이래서 요즘 방송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방송에 주로 보면 이렇게 진지한 표정, 딱딱한 표정이 많이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 의원님이 너무 똑똑하시니까 또 많은 걸 만기 칠남으로 한다. 보좌관한테 안 맡기고 연설문도 내가 다 쓴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많이 싸웠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점도.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 본인이 직접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고 만기 칠남이라고 그러셨는데 만기 칠남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칼퇴근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도 저는 제하고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꼭 초청해가지고 꼭 그 사람 의견을 꼭 들어보고요. 저는 이 만드는 과정이 저는 엄청나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뭐 남들이 보기에는 제 밑에서 일한다. 뭐 지금 예컨대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지금 초선 재선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토론을 많이 하면서 이런 걸 만드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제 부하다. 제가
제가 주인이고 그 사람이 종이고 제가 뭐 위에 상사고 부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요. 자기 가슴으로 느끼고 자기 머리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고 뭘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그래야지 설렁설렁하고 밑에 써주는 대로 그냥 연설문 읽고 정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이 물으면 그만 물으라고 카트하고 그런 대통령 시대는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제 정치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예. 유승민 의원 그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박 대통령과 맞섰을 때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방송할 때 해서 뭐 한때는 지지율이 19%로 올라가서 대전 주자 1위까지 갔었는데 대통령 출마 결심 언제 하셨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했던 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2011년경부터 2011년에 한나라당 그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당대표는 못 되고 최고위원이 됐습니다만은 출마 결심을 붙인 거는 제가 원내대표에 물러나고 어느 정도 좀 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2015년 말 2016년 정도의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이상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대통령 중에는 제가 그나마 그래도 제일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두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박정희 대통령은 초기에 대통령직을 시작하는 방식은 뭐 불법 군사 쿠데타로 했으니까 그건 잘못됐고요. 다만 초반에 이 보릿고개 가난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난을 극복하는 그 전략이 대단했고 그 전략은 그 당시 1960년대 초반에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그걸 보수라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혁명적이고 진보적이었습니다. 그 방식 자체가. 물론 70년대 들어와서 특히 유신을 하고 나서 73년부터 한 79년 사이의 기간은 뭐 좋게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1961년 2년부터 한 70년대 1년, 2년 요 사이 한 10년은 그분은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평가하는 이유는 그분이 2006년 초에 양극화란 말을 정치권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화두로 꺼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분이 양극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6년 다음에 2007년 대선이 있을 때니까 저분이 또 저걸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저 화두를 꺼내는구나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분이 뭐 예컨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그 다음에 양극화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이 마음이 거기 저런 시대적인 양극화 문제에 대한 나름 진심이 있었구나. 그 진정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경제학자셨으니까 제가 숫자 관련된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박정희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누구는 누구를 왜 07, 과삼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공과 과를 좀 숫자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두 사람 굳이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7, 과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글쎄 숫자를 하기는 좀 그런데 네. 그분이 현직 대통령으로 계실 때는 굉장히 좀 분열적이고 또 고집불통인 측면이 있었고 국민하고 소통 안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한 05, 과 5 정도로. 바꿔 말하면 제가 드린 질문은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은 공보다 과 쪽이 좀 큰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숫자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 유승민은 사람을 볼 줄 안다. 이런 얘기 좀 들으세요. 어떠십니까? 제가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저는 자신 못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저 살아보면서 제가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겪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거 사실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걸 꼭 물어보려고 싶었는데요. 예. 송호분 교수가 얘기를 했죠. 박 대통령한테 저항하면서 큰 정치인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박 대통령 모신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까? 몰랐습니까? 2004년에 처음 당대표가 되고 그때 국가보안법, 사학법 뭐 이런 거 쭉 처리하고 이럴 때 그때는 상당히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쳤고 공조직을 가지고 일을 했고 공조직 이외에 누군가가 거기 의사결정 과정에 뭐 개입을 해가지고 요즘 뭐 최순실 같이 저런 게 있었고 저는 그런 건 전혀 못 느꼈고 그 당시 일하던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도
그 당시에 정치를 갓 시작했고 당대표가 겨우 처음 돼가지고 그때 탄핵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한나라당 불법 그 대선 자금 사건 직후에 당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공조직 안에서 같이 일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들을 경우에 유 의원님하고의 그 정치적인 관계가 결별된 다음에 최순실의 역할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6년, 7년 그 당시에는 소위 그 정윤회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요즘 소위 말하는 3인방을 저녁에 불러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써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순실의 최근 드러난 행적을 봐도 거의 보면 2011년, 12년 특히 그 두 사람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특히 그런 게 많았고 청와대 출입 소문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주로 많이 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 의원님이 갖고 계셨던 그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서 2015년 6월 25일이 생각나네요. 그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내대표이던 유승민 의원을 호되게 질타하는 목소리를 냈고 그 다음날 바로 90도로 사죄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셨는데 그건 무슨 뜻에서 하셨던 건지 지금 그때 국회에 계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장면에 계셨습니까? 네. 아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 제가요 90도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사한 게 아닙니다. 사죄라는 표현도 안 썼고요. 그때 이런 홀에 무슨 토론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토론회 가가지고 제가 원내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거기 토론회에 오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냥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 그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제가 대통령한테 90도로 그 절을 가지고 사죄했다고 일부 언론에 썼는데 저는 굉장히 억울했고 그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날 공무원연금개혁법을 통과시키고 그죠? 또 국회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전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아주 막 이렇게 얼굴이 그냥 차갑게 해서 소위 말하는 레이저를 좀 쏘시면서 저한테 이제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토론에 가서 화가 그래 나셨으면 화내실 게 아니라 화가 나셨으면 좀 푸셔라. 이거는 이런 거다. 그 정도 발언을 했던 겁니다. 지난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출마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 전형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건 좀 계산된 행위 같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각을 세우고 대구의 제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다 우리 당의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사무실에 그냥 다 나눠주는 그 존영이라고 안 그럽니다. 저는 사진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사진을 걸어놨고요. 제가 작년에 공천을 못 받고 나올 때 제가 시민들한테 약속한 게 당선되면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서 새누리당을 개혁하고 보수를 개혁하고 저 간신들을 몰아내겠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선되면 새누리당 돌아갈 사람이 뭘 박근혜 대통령 그 사진 그걸 뭘 뗐다가 붙였다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탄핵을 하고 나올 때는 딱 깔끔하게 뗐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일이었기 때문에 뗐습니다. 네, 저는 그 과거 친이계의 그 전우원, 그 다음에 우리 과거 친박계 유승민 의원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방은 잘 놓고 비판은 잘 놓고 또 똑똑하긴 한데 적극적으로 뭘 해내는 게 없다. 그거 다 합니까? 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을 회방해 본 적도 없고요. 정두원 의원은 대학 동기고 또 정치권에서 만난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정두원 의원 정치했던 거하고 제가 그렇게 비슷한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상형 월드컵 하실 때 문재인, 이재명 할 때 문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청년들 사이에서 요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유 의원께서는 최근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누가 써준 걸 아바타처럼 읽는 것 같다고 비판하시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비판하신 건지. 그분이 정책이 하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젊은 분들 사드 배치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국방위원장 하면서 사드 배치 박근혜 대통령도 하기 싫어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기 싫어할 때 제가 2013년부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께서 작년 7월에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처음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다음 정부로 넘기라 이랬다가 다시 반대하다가 5차 핵실험 하니까 이건 뭐 외교적 카드로 쓰자 이러고 말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을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준다고요.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숫자가 처음에 100만 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다 합쳐서 공무원 숫자가 지금 100만입니다. 근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명의 공무원을 뽑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예?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이 청년이 꾸민 나라는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 볼 수도 있고 교사 시험 볼 수도 있죠.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 그런데 그 젊은이들 중에 한 40%가 지금 취업 준비생 중 40%가 공시생이라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러다가 만약 100만 개 더 만든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몽땅 그냥 공무원 시험만 준비할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또 100만 개라 그랬다가 81만 개라 그랬다가 최근에는 그게 비판을 받으니까 17만 개라고. 그렇게 중요한 공약에서 오락가락하거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 그분의 메시지를 뭔가 컨트롤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이제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뭐 떠도는 소문까지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제는 창업과 일자리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유승민 후보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28살 한웅범 씨는 2년 전 휴대전화 액세서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월 2천만 원 매출에 어엿한 사업체로 키웠지만 사업 초기엔 나이 먹으면 취업 안 된다. 사업하다 망하면 결혼도 못한다며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앞서 뭐 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 있던 선배들이 얼른 취업해라. 스펙을 쌓기가 더 힘들고 스펙의 벽이 더 높아진다. 이태백을 넘어 20대 90%가 백수라는 뜻의 2,900까지 등장한 청년 취업난 시대.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해결책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착수해서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는. 유 의원은 실리콘밸리에 국비 유학생을 보내주고 이공계 장학금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벤처캐피탈 설립 조건을 완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이 성공하면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 합병을 돕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험도 없고 돈도 없는 청년들은 4차 산업보단 온라인 쇼핑몰 같은 소자본 창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부분만 지원해주니 현재적으로 소자본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한 번 실패하면 빚과 보증 문제로 재기가 어렵다는 점도 창업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은 도전 정신을 키우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창업을 강요하지만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회사를 차린다는 것, 그것도 이제 젊은 나이에 한다는 것이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 저희가 숫자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3년쯤 지나 보니까 10개 중 4개는 망했더라. 예. 이 숫자가 너무 높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창업뿐만이 아니고요. 영세한 소기업들 또 이 자영업, 그거는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창업의 경우에 3년 지나서 생존율, 그게 OECD에서 지금 제일 낮은 수준 맞습니다. 문제는 실패했을 때 바로 신용불량자에 들어가서 다시는 재기 못하는 그런 사회냐, 아니면 실패해도 다시 재기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앞으로 결실을 봐야 될 텐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기업 일자리를 가져오든지 유치하든지 뭔가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으셔서 그 부분의 일자리를 대기업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건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있는 일자리 중에 회사 일자리를 이야기한다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임금 수준이 올라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에 더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대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는 이제까지 하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냥 차별 금지 이런 법 제도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지난 10년 동안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한 정책을 발표를 한 게 바로 아예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 대기업이나 뭐 이래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처음에 채용을 할 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누가 봐도 저거는 정규직이 해야 되는 업무인데 기업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임금을 덜 주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뽑는 거를 아예 처음부터 제한하는 그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니까 대기업들이 전부 다 사내 도급이나 뭐 특수직이나 이런 식으로 이 피해 갑니다. 그걸 간접 고용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소속된 회사는 그 대기업이 아니지만 실제 이런 대기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그 간접 고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비정규직의 총 비율이나 총 수를 업종별로 저는 좀 제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제가 계속 몇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4대 사회보험을 도와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거는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사이의 문제고 임금의 문제이지 거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확 생기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특유의 힘, 그거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도요타고 현대차고 그냥 투자 더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누가 와서 그 한마디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일자리가 어디서 그러면 이제 나오느냐. 역대 대통령 후보들마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5년 안에 뭐 100만 개, 150만 개, 200만 개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창업하고 중소기업 쪽인데요. 앞으로 저는 대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도 이제는 저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재벌의 3세, 4세 경영자들이 그런 혁신, 기업가 정신 이런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굴해내는 게 중소기업하고 창업 벤처인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창업 벤처들이 하는 것을 워낙 횡포로 뺏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막아주는 거하고 또 아까 기사였죠. 그 동영상에서 보듯이 월 2천만 원으로 휴대폰 액세서리를 이제 어느 정도 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창업을 하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아까 저 기사 말미에 보면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개인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안 하고 그게 다시 일어나는 어떤 그걸 혁신 안전망이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를 돈을 빌려주는 데에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고요. 투자하는 돈이 실패하면 그 투자자들에 대해서 세금 환급 제도로 보장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창업 생태계가 바뀌면 미국의 경우에 대학생의 20%가 창업을 생각하고 실제로 창업하는 대학생들이 1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만 생각을 하고 0.1%만 창업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이런 안전망을 만들어줘서 창업에서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한 20%는 창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요, 의원님,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나 다 하버드 중퇴하고 창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말렸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실패의 두려움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나 창업할래 해도 부모들이 뜯어 말립니다. 도시락 사업을 다니면서. 실패의 두려움도 있지만 부모들이 보기에 살아온 경험치에 그렇게 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다고 이제 믿기 때문이죠. 유 의원님도 아들, 딸 있는데 우수한 인대 들렸고 믿습니다. 유 의원님 머리를 물려받았으면 창업 권유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 창업하겠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예. 다만 제가 돈을 그렇게 뭐 대주면서 하는 그런 창업, 그거는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하고 해보겠다면 저는 찬성이고, 요즘 대학마다요 창업 동아리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얼마나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이래 이끌어주느냐입니다. 그걸 좀 여쭙고 싶은데 창업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가 상당히 단기간에 많이 생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확률이 0.01%, 100군데 중에 1개가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는데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한 기업이 커갈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그걸 돈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정부가 벤처 투자도 활성화해주고요. 그 다음에 진짜 거의 공짜로 도적질 하듯이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들의 기술을 사가지고 자기한테 방해될 것 같으면 그 기술을 어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기도 하고요. 기업을 싼 값에 사가지고 버려버리기도 하는 그런 횡포가 과거에 있었는데 그걸 못하도록 해주자는 게 제가 이야기했던 재벌 정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돈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기가 초반에 성공한 창업을 정당한 보상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같은 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게 창조경제 혁신센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 중에서도 벤처 지원이나 이공계 지원 이런 부분은 창조경제 혁신센터랑 맥이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없애지 않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와서 창조경제라는 걸 했는데 창조경제의 저는 취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혁신성장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첫 방법부터 잘못된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창업이 잘 되고 중소기업이 잘 되려면 재벌의 횡포를 막아주면서 이쪽에다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시작하면서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걸 만들면서 그 운영을 재벌들한테 삼성은 대구하고 경북 맡아라. 재벌들이 시장에서 바로 옆에서 포식자 역할을 하는 재벌들한테 그거 운영을 맡겨버리니까 재벌들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아주 싼 값에 그냥 후려치기를 하고 이러면서 또 한편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서는 마치 창업을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람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건 완전히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개 시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절대 폐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 운영을 그 지방마다 있다는 건 저는 오히려 좋은 인프라 같습니다. 지방의 연구소, 지방의 대학, 지방의 젊은이들 그거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운영하도록 정부는 뒤에서 빠지고 지원만 해주고 재벌들은 아예 그 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면서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름을 어떻게 바꾸든 그거 골격은 그 인프라는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위안부상 처리 문제 가지고 요새 또 전국이 몸살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위안부상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거를 철거하라는 공문을 부산 동구청에 보내고 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2015년 12월 28일 날 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일본 정부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그게 무슨 상처 치유금이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거는 위안부 할머니들 당사자들도 동의를 안 했을 뿐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위안부 문제를 그런 어설픈 잘못된 합의로 이걸 한일 관계를 3년 동안 아베하고 대화 한마디 안 하다가 갑자기 잘못된 합의로 간 박근혜 정부의 합의는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로부터 이게 우리가 정부가 개입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받아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을 요구를 할 겁니다. 네. 일본한테. 이거는 잘못된 합의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에 대한 배상임을 분명히 해라. 그 다음에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해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그래 되면 저는 협상 파기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0억엔 돌려주고 일본한테 독일을 봐라. 독일은 총리가 바뀔 때마다 유대인 학살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 당신들은 그 역사적 과오를 안고 그냥 일본은 살아라. 이 세계 시장에서, 세계에서 네. 아주 부끄러운 국가로 사는 거죠. 합의가 안 되는, 그러니까 과거 역사나 또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아예 합의를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잘못된 합의를 하는 거는 저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돈이 일본으로부터 와서 일본인의 돈이기 때문에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인의 돈이라도요. 네. 일본의 돈이라도 저는 그래서 그 돈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과거의 불법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활자가 딱 돼가지고 돈이 왔으면 저는 10억엔이 아니라 1억엔이라도 저는 그 합의를 존중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배상금이라고 절대 안 그러고 상처 치유금, 위로금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가는 거는 그런 위로금이야 우리 세금으로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사드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드 찬성 적극적으로 해오셨는데 중국이 준단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국하고 관계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지지도가 높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후보들은 이번 정권 임기 내에 하지 말고 다음 정부로 넘기고 그걸 중국하고 외교 카드로 쓰라고 막 이야기를 막 하니까 중국이 그 틈을 본 겁니다.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분열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몇 분인가 가서 중국한테 가서 아무 소리 못하고 중국이 그냥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그냥 뭐하게 듣고 왔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내부의 분열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전에까지 사드가 배치되면 당연히 좋고요. 만약 그 전에까지 지금 성주에 롯데골프장 부지에 사드 배치가 그 전에까지 안 되면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사드 배치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고 중국한테 대해서 이거는 우리 국민 생명 주권에 관련된 문제니까 당신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야당의 어떤 반대도 저는 차단을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안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저희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이라고 꼽을 수 있을 텐데. 중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중국을 설득하지 않고 북한을 진정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하나의 경제 분야의 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려할 수 있으신데요. 이번에 만약 사드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굴복하고 그래 사드 배치 안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우리는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두고 중국이 우리의 군사 주권까지 중국이 이런 식으로 침범을 할 때 우리는 중국에 조공이나 갖다 바치고 중국한테 그냥 중국 사대주의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중국한테 앉아가지고 사드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아주 떳떳하게 항의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로 제재와 압박을 제대로 안 하느냐. 중국이 제대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요.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미사일을 계속 안고 살 거냐. 아니면 석유도 끊어지고 석탄도 더 이상 못 팔아먹고 핵미사일 개발할 돈도 없고 그래서 체제가 망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탄핵이 될 가능성이 99.9%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는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만약 탄핵이 안 될 경우에 총사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총사퇴하실 생각입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럼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나오시겠네요? 다른 분들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의원직 사퇴하고 대선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새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 되면.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아주 분명한 대선 출마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좀 유감입니다만은 의원직 사퇴는 분명히 하고 대선에 대해서도 탄핵이 기각되면 그러면 우리
제가 주장하던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다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정책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민 후보의 강연도 들었고요. 또 날카로운 맞장도까지 들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거친 질문도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 앞에 1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 질문들에 대한 저희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 늘 제 자신에게 물으면서 정치를 해왔고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제 체질에 그리 맞는 직업이 아닙니다만은 저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것은 대통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정말 한번 제대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를 보여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당당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